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공교롭게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대변인 활동을 하셨는데 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권 의원님?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약간 사안사안마다 네. 이렇게 진영 논리에 좀 서로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전 의원님은 굉장히 전투력이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으시는데. 네, 야당의 대변인이 네.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여당 또 집권 청와대를 향해서 쓴소리를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예. 어떤 정당 차원의 진영 논리의 대변이 아니라 저희가 주창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확고한 헌법 가치의 대변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년이 지났고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긍정평가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어떤 난관에 봉착해 있는 모습이에요. 북한이 연이어 이제 발사체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도 식량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권 의원님은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저희 당이 공식적으로는 이게 북한이 뭔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저희가 대처하고 반대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 식량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적 지원이지 않습니까? 네. 인도적 지원은 그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사실 구호 활동이에요. 예. 그리고 인도적 지원은 핵심이 정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 다만 지금 시기가 이제 미사일을 쏘고 이런 시기라 약간 예민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유엔에서도 인도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재에 대해서 완화하고 있고 예외로 두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북한이 사상 유례 없는 그 식량난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네. 저는 인도적 지원 부분을 정치하고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이런 점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을 지지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또 저희가 식량을 지금 그 비축미를 유지하는 데만 한 6천억 정도 들잖아요. 그리고 네. 이게 3년 후가 되면은 그게 또 사료로 폐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쌀이 점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6,200억도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과제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못 먹는다 그러면 저희가 도와주는 판인데 예, 인도적 지원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조금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인경 의원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많이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경제 폭망이다 하는데 그 정권 차원에서는 경제는 그렇더라도 평화 프로세스로 네.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정치 상품으로 내세웠지만 예. 평화 프로세스가 결국에는 허상이고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두 차례의 미사일 도발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한 것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예.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탄도미사일을 단거리 미사일로 바꿔 부르고 예. 이런 식의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말장난 어떤 조어를 달리함으로 해서 희석시키는 그거는 집권 여당 또 청와대로서 굉장히 부도덕하다. 이런 와중에 이제 식량 지원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적 지원 좋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현존하는 북핵 위기 또 미사일 도발, 무력 도발 앞에서 예. 인도적 지원의 대상이 누구여야 할까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봅니다. 인도적 지원이라 그러면 어폐가 있겠지만 국민의 생사 여하가 달린 문제에 있어서 식량 문제를 지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키거나 대통령한테도 오지랖이다라고 표현하는 김정은식의 오만을 오히려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맞지 않고 북한 스스로가 이렇게 그 무력 오로지 그 무장에 집중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아사와 고난으로 밀어넣는 네. 이 북한 체제의 습성, 방향성을 고쳐주지 않는 한
이런 식의 식량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더러 네. 실질적으로 북한 내에서 식량이 어떤 식으로 지금 그야말로 구호, 기아를 위한 구호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담보할 수 없는 예.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만 좀 예, 그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 예. 드려볼까요? 북한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정부 말에 예. 거의 북한이 많은 장거리 로켓들을 쏘면서 전쟁 위기였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까지도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라는 국민들이 온 걱정이었죠. 예. 그건 뭐냐면 계속 퍼주기 논란, 한마디로 북한을 오로지 압박하는 논리로만 대응했던 결과가 예. 우리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의 경험에서 토대로 나온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이 평화 프로세스 자체를 확정시키고 국민들한테 평화를 준 것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식량 위기 내지는 미사일 두 부분이 평화 프로세스 전체를 훼손하는 것이냐라는 거는 명확한 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인도적 지원의 대상이 아니 국내에서 인도적 지원을 해야지 왜 예. 북한을 도와주냐. 국내의 인도적 지원을 아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저희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 부분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북한의 행동은 오로지 그것만 딱 떨어져서 너희가 왜 미사일을 쐈니? 물론 잘못한 거죠. 저희 정부가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예. 그러나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왜 미사일을 쐈는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판을 깰 생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익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뢰 회복을 한 건 아니다라는 말에 저는 함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자, 이 넓게 부분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좀 오판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지난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 정책이 미사일 도발이 그때 당시에 있었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국제사회와 공조한 탄탄한 대북 제재의 유지가 네. 북한 김정은의 목줄을 재었고 그것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엄중한 경고를 했다. 집권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무슨 엄중한 경고를 합니까?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변호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남북 군사합의에 제1항으로 되어 있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미국 얘기를 하시는데요. 미국의 펜타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9일 발사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그냥 단거리 미사일하고 엄연히 다른 것이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더 강력한 제재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견이 없다. 지금 미국이 지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거든요. 네. 미 의회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고 2번이나 한 미북 간의 정상회담의 실패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야 된다라는 미 의회의 네. 강력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식량 지원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누가 눈물이 없고 온정이 없어가지고 북한 문제를 식량 지원하자는데 주지 말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걸 프레임을 잡아가시면 참 아니란 거고요. 네. 지금 보면 태영호 공사 같은 북한의 최고위층에 있다가 탈북한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체제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목전에 임박해 있는데 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 대북 정책의 방향을 틀고 어떻게든 개성이든 식량 지원이든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 북한 체제의 영속을 통해서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의 강도와 시기를 늘려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대북 정책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경제 정책과 관련한 얘기 할까요? 두 분 한번 하나만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 그러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한 우리 번씩만 더 이러다가 오늘 말씀을 하시죠. 네. 북한 미사일 토론이 되겠습니다. 네. 탄도미사일이냐 단거리 미사일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을 했던 거죠. 네. 어떻게 아마 우리가
발빠르게 뭐 발사체다, 미사일이다 확정을 했으면 야당에서는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예.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무책임하다, 너네가 정보가 있냐, 아마 이렇게 비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상의하고 국방부도 상의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발사체나 미사일이나, 결국 제가 미사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네.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미국이나 아니면 한반도 정세의 이익이냐라는 거를 봤던 것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미사일 부분을 처음에 발사체라고 얘기한 건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부인하는 시간으로 보였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부인하면 합니다. 지금까지 부인했어야겠죠. 지금 인정하고 있고요. NSC도 열지를 않았고요. 마지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았느냐. 뭐 야당 비판, 뭐 발사체라고 하지 않고 미사일이라고 했으면 확인도 안 하고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속 정확한 판단을 여당과 청와대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네. 것은 이제 우리가 신기루 콩깍지 대북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충분히 속았고 그리고 변화시켜 보려는 문재인 정권 방식의 변화 노력도 해봤지만 네. 돌아온 것은 북한의 다시금 옛버릇 못 버린다는 미사일 발사로 돌아왔고 판문점 선언은 반쪽짜리 선언에 그쳤다. 오히려 내부 무장 해제를 불렀다라는 비판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놓고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네. 조어, 뭐 인어프딜이다, 굿딜이다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까? 미국의 판단 여하에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저는 맡길 하나만 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는 것이죠. 예, 경제로 넘어가는 게 없는 어떨까 것이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마저 왜냐하면 마무리할게요. 제가 상대적으로 이 발언 시간에서 네, 알겠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제는 네, 좀 예. 현실 직면, 현실을 네. 좀 온전히 봐서 국민에 대한 책무를 좀 다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간은 제가 충분히 다 이렇게 네.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고요. 네, 네. 그래서 경제 관련한 얘기도 좀 한번 해보죠. 네, 네. 왜냐하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번 2주년 기념해서 여론조사 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뼈아픈 그 비난의 네. 얘기도 예,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 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득주도 성장을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두 번의 정부에서 예. 소위 말하면 이제 낙수 효과, 예를 들면은 대기업이라든지 고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소득으로 확대된다라는 낙수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고 네. 그 양극화를 굉장히 심화시키고 일자리도 사실 구조적인 거죠. 예. 산업의 구조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으면서 일자리도 많이 늘리지 못했던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를 네. 갖고 온 거고요. 근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은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은 단순한 경기 대응 그 지수가 아니고 예를 들면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든지 창조 경제 이런 부분들이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거의 30여 개의 그 정책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 30여 개 정책 중에서 제가 유난히 비판을 받는 것은 최저임금 정책인 것 같고요. 예.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예. 이 30여 개 정책 중에서 이미 예를 들면 소득을 보존하는 정책이라든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EITC 같은 경우는 소득을 보존하고 있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가계 지출이 줄어야 소득이 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희 정책이 가계 소득을 늘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에 국민들의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소득층 통신비를 깎아준다든지 이런 거는 또 경제를 갖다 보존해주는 정책인 거고요. 네. 또 예를 들면 사회혁신 정책으로서 아동수당 이미 되고 있고 기초연금 올렸고요.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저희보다 더 강하게 강조했던 이런 정책들입니다. 네. 이런 정책들이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서 이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10년 마음에 새로 된 정권으로 정치 철학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정책들이 어떤 거는 좀 긴박하게 집행을 하고 어떤 거는 천천히 집행하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네. 이제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제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아쉬움 얘기를 했고 예. 또 모자란 부분 그 자영업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상당히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2분 30초 정도 말씀하셨으니까 네, 우리 전 그러시죠. 의원님도 2분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여당은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고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차 KBS하고의 대담에서 보니까 네. 경제 관련된 인식이 여전히 지금 현장에 아비규환 상태, 정말 참혹하다고 할 정도의 민생과 괴리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참 이 전망이 어둡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권미혁 의원께서 자 보통 그렇습니다.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분배가 좀 약화되고 분배를 좀 잘하려고 하다 보면 뭐 성장이 좀 약화되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성장과 분배 모든 면에 있어서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뭐 1, 4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3%, 뭐 충격적이죠. 예.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가는 줄만 알았던 국민에게 있어서 이 경제 퇴행, 예. 경제 추락이라는 이 마이너스 성장 시대라는 것은 그게 엄청난 현장에서는 내가 느끼던 경제적인 체감의 고통이 예. 이렇게 숫자로 드러나는구나라는 거를 확인시켜준 상황이었다. 이게 또 이 뭐 투자, 소비, 뭐 수출 모든 면에 있어서 겨시 경제 지표가 예. 나아지지 않고 하방세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아까 뭐 낙수 효과 말씀하시고 전 정부에서 뭐 분배, 뭐 형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얘기도 이제 더 이상 하실 수가 없게 됐어요. 보면 2018년 4분기 근로소득을 보면은요. 하위 20%가 36.8% 감소했습니다. 네. 상위 20%는 14.2% 증가했거든요. 소득 5분위 배율로 보면은요. 양자 간의 격차가 예. 5.47배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어떤 수치인지 권미혁 의원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03년 이래 최악의 분배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아니 성장을 잘못하면 분배라도 해야죠. 그런데 소득 격차 더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자,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라니까 뭐라 그러냐? 뭐 속도 조절, 최저임금? 지금 최저임금만 문제가 네. 돼서 자영업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52시간 근로시간, 주유수당 문제 모든 게 문제가 있거든요. 네. 문재인 케어 좋다고 설명하시지만요. 문재인 케어 실시 이후에 건강보험이요. 늘 흑자 기록하다가 네. 적자로 된거 돌아섰거든요. 자, 이렇게 경제가 네. 심각합니다. 자, 심각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뭐 네. 시간을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두 분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과 경제 정책, 뭐 굉장히 큰 두 개의 정책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봤을 때 현재 지지율을 1년 후에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그거를 경향적으로 보면 예. 역대 대통령이 2년 차에 이 정도의 지지율을 갖는 것도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저희는 여당 입장에서 내년에도 이 정도의 그 지지율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네. 그리고 그 이제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최경환 그 예. 부총리께서 저희하고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만은 그 소득주도 성장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자금으로 지금 54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께서 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41조를 예. 투여하시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22조를 투여하셔서 9조나 더 많이 하셨습니다. 이 네. 얘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지금 경제가 제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걸 택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보면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야당 의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최저임금제도 해결하려고 그러면 최저임금 구조 개편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해 줘야죠. 그거를 기업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IMF나 세계은행도 지금 저희들로 빨리 추경을 하라는 겁니다. 네.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추경이나 확대 재정 정책에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게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길어지면 효과를 못 냅니다. 네. 그래서 야당에서 이렇게 그 경제를 걱정해 주시는 건 저는 너무 당연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빨리
그 재정 운영이나 아니면 또 이 추경 같은 경우는 지금 나경원 대표께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미세먼지였거든요. 예. 미세먼지 종합 대책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그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포항이라든지 예. 또 그 강원도 산불 재추경해서 2.3조 원 정도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이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치 경제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추경에 대한 심의를 같이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자연스럽게 국회 정상화 일정과도 조금 이제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추경이나 뭐 이런 것 관련해서 그 국회 정상화하려면 자유한국당은 어떤 그 민주당의 스탠스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뭐 국회 정상화 중요하지만 예. 국회 정상화도 결국에 국민을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겠죠. 네. 제가 좀 경제 문제에 예. 이어지어서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최경환 당시 전임 정권 얘기하시면서 예. 뭐 소득주도 성장 그때도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란 용어가 그때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 소득주도 성장은 네. 전 세계에서 문재인 정권만 하고 문재인 정권만 쓰는 용어입니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심지어 자,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임금주도 성장하고 그 소득주도 확실하게 성장하고 말씀하시죠. 다른 임금주도 것이고요. 성장이라고. 네. 권미영 네. 의원님 제가 이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말씀하시는 시간 알겠습니다. 좀 주시죠. 그 임금주도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 그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전임 정권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예. 민간 경제가 돌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고 그렇게 거치는 세금이 진정한 국가의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민간 경제 외에 또 국가 재정의 역할이 있습니다. 조세 정책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재정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냐, 정책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지금 재정 확대가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84조 원이에요. 예. 이 84조 원 재정 확대의 수치는요. 전임 정부 4년치에 육박하는 거를 이미 2년 만에 지금 다 한 거거든요. 추경 얘기하셨죠? 추경이 지금 재해 추경 분리하면 통과시켜준다고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네. 선심성 총선 추경하고 엮어서 해결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추경이 1, 4분기에 이렇게 급격하고 많은 액수가 투입돼야 된다는 것은 재해 플러스 경기 진작 효과를 노린다는 것인데 경기 안 좋다는 건 또 인정을 안 해요. 네. 그러면서 추경이 지금 6조 원이 넘는 추경을 하자 그러면서 네. 거기에 상당수는 빚내서 하는 세금이 남아서 하는 추경이 아니라 네.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면서 하는 국가부채 발행 추경을 하자는 거거든요. 저희가 어떤 야당이 예. 이걸 해줄 수가 네. 있겠습니까? 시간 배분도 저희가 신경 네. 써야 되고 앞으로의 남은 시간도 좀 신경을 써야 돼서 네. 그러면 이제 새 원내대표가 뽑혔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여당이 이제 야당의 협치 카드를 꺼내 드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대화를 한 게 참 예. 좋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패스트 트랙 이후로 홍영표 예. 대표님하고 전 대표님하고 나경원 대표님이 전혀 만나시질 않으셨어요. 네. 심지어 홍영표 대표께서 이제 그만두기 전에 나경원 대표한테 한번 만나죠 이랬더니 아니 뭐 임기 얼마 안 남으신 분이 만나서 뭐해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셨다고. 근데 이제 일단 저희 대표 이인영 대표 되시면서 이제 만났지 않습니까? 또 네. 나경원 대표께서 이 푸른색 옷을 입고 이렇게 네. 만나주셔서 저는 되게 감사하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마 사석에서는 나경원 대표께서 재추경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도 같이 의논하자라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서 저하고 우리 전희경 네. 대변인하고는 이렇게 날을 좀 세우지만 네. 어차피 한국당도 저는 지금 국민들의 그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월부터 지금 역대 가장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죠. 아니요, 조금 짧게 얘기해 주셔야 한 그래서 번씩 더 말씀을 하실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그 국민들이 국회가 이렇게 노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판할 겁니다. 그 부분이 저는 정권 다시 네. 재개하는 추동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전 의원님. 네, 국회는 뭐 대화를 하는 곳입니다. 대화라는 거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고 신임 원내대표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런 그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지금 국회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우리 사회가 아무리 다이나믹하다 그래도 네. 이게 아무리 그 이슈가 지나간다고 해도 원초적인 문제는 예. 있을 수 없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 트랙에 태운 그런 네. 그 야당 무시, 나머지 범여권 4당의 그야말로 의회 폭거에서 국회가 올 스톱이 된 거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은 3월 국회도 예. 저희가 뭐 신재민 특검이다, 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내용에 네. 대한 특검을 주장했지만 민생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돌아온 건 패스트 트랙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당이 해결을 해야 가능한 아마 부분이다 더 생각합니다. 많은 말씀들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제 클로징 멘트까지 하지 않으면서 네.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렸다는 점을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 뉴스 와이드 저희 여기서 마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